사랑의 예수님, 오늘도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대를 분별하기 위하여 저희들 이 시대를 살펴봅니다. 지혜의 정신을 주시옵시고 깨닫게 도와주시옵시고 말씀을 증거할 때에 바로 전하게 도와주시옵시고 듣는 귀가 복이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같이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저희들에게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이 환난의 때에 믿음으로 잘 견딜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친히 말씀 증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지난주에 이어서 경제 붕괴의 조짐입니다. 우리가 다니엘서를 계속 나가지를 못하고 있는데 지금 두 가지 문제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중동이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이 중동의 문제도 예의주시 우리가 해봐야 될 이유는요, 성경에서 마지막 아마겟돈 전쟁을 예고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경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제는 우리 삶과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먼저 좀 살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3년 전만 해도 오저 시대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실저 시대인데요. 5개 예를 들어서 저물가, 저금리, 그리고 저성장, 저투자, 저고용, 저임금, 저소비 이것을 실저시대라고 했습니다. 이런 실저시대는 지났고 지금은 오고시대에 살고 있다. 경제학자들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오고시대라는 것은 경제 환경의 패러다임이 이제 완전히 바뀌어진 것입니다. 싼 것이 없어요. 그래서 오고는 다 금리 인상, 원화 가치도 인상되었어요. 우리 원화가 굉장히 가격이 현재 국제사회에서 그 가격이 올라가 있어요. 좋은 현상은 아닙니다. 수출로 인해서 많이 달러가 들어오거나 한 것이 아니라 지금 상황에서는 좀 이상한 그런 현상인데 우리 원화가 굉장히 절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가 인상입니다. 국제 유가, 이 유가가 우리하고 뭔 상관이 있겠느냐? 난 차도 없는데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의 모든 근간이 되는 것이 바로 이 원유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유가 인상이 국제 유가 2014년 이후에 현재 최고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물가 인상, 물가는 말할 것도 없이 인상되고 있고 그리고 개인과 기업의 세율이 계속해서 국가마다 인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오고시대라고 하는데 또 부동산은 어떠냐면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합니다. 계속 가격은 높이 올라가 있습니다. 가격은 아주 좋습니다. 가격은 좋아요. 그런데 문제는 거래가 없어요. 이것을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하는데 계속 이 현상은 불황 중에도 물가는 계속 올라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자, 현재 그래서 부동산 업자들이 한결같이 하는 소리가 손님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될 것인가 이제 계속 살펴보겠는데 2018년도에 한국에 보니까 신규 아파트가 약 43만 2,500 두 개 정도 신규 아파트가 세워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파트 입주 물량은 많아지게 되겠죠. 이렇게 되면 정부 규제는 강화됩니다. 그리고 이자율은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수요와 공급의 그 원칙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수요와 공급이 적정선에 있을 때 경제가 안정이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경우에는 물량이 많아지거나 공급이 적거나 했을 때는 문제가 되는 것처럼 그런데 이런 경우에 어떻게 될 것인가? 수요 공급의 원칙에 따라서 부동산 가격은 전국적으로 하락될 것이다. 그래서 부동산을 통해서 돈 버는 시기는 이미 지나간 것 같아요. 만일에 사실 계획이 있다면 좀 더 기다려보시면 굉장히 많이 하락이 될 것입니다. 자, 러시아 그리고 문제가 뭐냐면 러시아와 이란, 터키 연대와 그리고 미국과 사방, 이스라엘과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 이 연대 중동에서 이런 연대가 지금 형성이 됩니다. 이런 연대는 바로 에스겔 38장에 나오는 공화국 전쟁의 주체국들인데 자, 이들의 이런 지역 국가들과 중동 지역 국가들과 강대국의 대결 구도가 시장의 불안을 지금 증폭시키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공습으로 특히 미국과 영국, 프랑스 3개 국가가 시리아를 공습했죠. 주식시장이 지금 하락세를 행진하고 있습니다. 나 주식이 없으니까 상관이 없습니다. 이것이 실물 경제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제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국제 유가는 당분간 고공행진을 할 것이다. 현재 국제 유가가 70달러 넘는다고 했는데 제가 지난번에 아마 70달러라고 했던 것 같아요. 보니까 지금 80달러를 넘었고 100달러를 넘어가게 될 것이다. 이러면 전체 물가가 다 오른다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유가가 오르게 되면 전체 물가가 오를 수밖에 없어요. 하다못해 배달 하나를 받아도 기름 없이 되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모든 것이 이제 다 올라갑니다. 그래서 배럴당 80달러가 현재 넘었습니다. 시리아, 예멘, 이란 등 중동의 지정 확대 그 리스크가 너무 이제 심하죠. 이것이 계속 확대되면서 수년간 유가 그리고 원자재 가격이 유가가 올라가면서 같이 올라가는 게 원자재입니다. 원자재가 올라가면 나중에 상품 가격도 다 올라가게 되겠죠. 그래서 동반 상승되는 것을 슈퍼 스파이크라고 합니다. 그런 시대가 도래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신문의 내용입니다. 안개속 중동 정세 그리고 원유, 원자재 슈퍼 스파이크 시대 온다. 자, 미국의 시리아 공습 이후에 미국과 러시아의 갈등이 아주 심각하게 심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원유와 알루미늄 가격이 올라가고 있어요. 급등세를 타고 있고 그래서 지금은 오히려 이런 것보다 상품에 투자를 하면은 투자할 기회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시리아 이것도 신문 내용입니다. 시리아 사태 중동 위기 고조 금값 1,400달러로 상승 예측. 우리가 안전 자산으로 보고 있는 금이 현재 온스당 1,400달러까지 뛸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그래서 금값이 올라가는 것은 경제가 안정적이라 못하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부동산 시장이 침체되면서 가격 하락이 오겠죠. 그러나 매수자들은 가격이 더 낮아지기를 기다리기 때문에 부동산 경기는 계속 갈 것이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바닥치게 되면 그때 사람들은 사게 됩니다. 왜냐하면 현재 전 세계적인 기업들은 그런 식으로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러면 무엇을 사고 무엇을 버려야 될까? 해리 덴트라는 사람이 말한 것이 있어요. 해리 덴트는 제가 지난주에 이야기했습니다. 2019년 부의 대절벽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2019년도의 경제 폭망을 예언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사두면 좋을 곳이 있고 사지 말아야 될 곳이 있다. 멀리 해야 될 곳이 있다고 말하는데 사두면 좋을 곳이 현금 그리고 미국 재무부 증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높은 등급의 양도성 예금 증서 그리고 높은 등급의 장기 국채 미국 국채가 좋다고 하는데 미국 국채를 누가 사겠습니까? 여기 한국에서 트리플 A 등급의 회사채 트리플 A는 A가 3개잖아요. 좋은 신용 등급의 회사채 그리고 달러는 더 강세를 보이게 될 것이다. 멀리 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인프라 관련 주식 이런 거 사지 말라고 합니다. 정크 본드입니다. 쓰레기 본드라고 말할 수 있죠.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주식은 살 때가 아닌 것 같습니다. 안 사면 좋겠어요? 지금은 주식 같은 것은 살 때가 아닌 것 같아요. 부동산도 마찬가지로 지금은 멀리 해야 할 때고 금은의 상품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 상품화된 것들 금과 은 자체는 괜찮지만 아마 상품은 멀리 해야 되는 것인 것 같습니다. 잘은 모르겠지만 이건 경제 전문가들의 조언입니다. 그냥 참고하십시오. 자, 비전략 부동산을 매각하고 임대하라고 합니다. 주요 자본 지출은 미루라고 합니다. 자본을 그리고 부동산 사무실 구매와 같은 자본 지출도 연기하라고 하죠. 미국 국채나 트리플 A 채권은 매수하라고 합니다. 인프라 관련 주식이나 정크본드 방금 말씀드렸던 이런 것은 멀리하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자, 미국의 현재 금리가 올라가고 있는데 한국에서 돈이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돈이 빠져나가지 않게 하려면 미국보다 금리가 더 좋아야 돼요. 금리가 높은 곳으로 돈이 이동하기 마련입니다. 왜냐하면 조금 더 이자율을 받기 위해서. 그런데 미국보다 금리가 한국이 낮아지게 되면 한국에 있는 외국 돈이 다 빠져나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한국 금리를 갚고 미국의 금리를 갚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미국은 기준금리를 3차례에서 4차례 올린다고 합니다. 한국은행은 2번 올립니다.
그래서 미국과 한국의 기준금리가 역전이 되었을 경우에 한국에서의 외국 기업의 자본 유출은 심각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지 않습니까? 엄청난 많은 돈이 이미 빠져나갔다고 말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어떻습니까? 법인들의 수익성이 약화됩니다. 법인들의 수익이 약화되면 당연하지요. 생산성이 없게 되잖아요. 수익성이 약화되면서 생산성이 떨어집니다. 생산할 수 있는 힘이 떨어지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제조업과 중소기업들 다 부도나게 됩니다. 그러면 청년 실업률도 높아지고 현재 중소기업의 파산이 데이터를 보니까 IMF 이후에 최고라고 합니다. 지금. 자, 청년 실업가들, 개인 사업자들, 법인 사업자들 폐업 숫자가 보니까 1997년에 외환 위기 때만 해도 파산한 사람들 말입니다. 개인 사업자 65만 명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2016년도에는 26만 명이 더 많은 90만 9,202명입니다. 이것을 1년으로 나누었을 때 하루에 2,500군데가 파산 신청을 하거나 폐업으로 현재 한국에서 문을 닫고 있어요. 이 정도면 무엇을 우리가 한다고 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부질없다는 그런 통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6년도에 보니까 청년 폐업률도 26%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2년을 버티지 못하는 그런 경우에는 폐업자의 절반에 해당될 정도로 2년은 못 버틴다는 거죠. 앞으로는 더 심각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업보다는 제가 봤을 때는 안정된 직장에 있는 것이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자, 통화 당국자는 이런 위기를 알고 있다고 합니다. 통화 수합을 하려고 하는데 미국과 하는 것이 가장 좋죠. 미국 달러가 기축 통화니까 미국과 일본 하면 좋습니다. 근데 미국과 일본은 한국과 통화 수합을 하지 않습니다. 불안정한 경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현재 한국은요, 캐나다와 통화 수합을 했습니다. 그 통화 수합을 체결했는데 무제한이라고 합니다. 신문에 난 내용입니다. 캐나다 달러화가 사실상 기축통화 구실을 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외환 위기 발생에 대비해 강력한 안전판을 확보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보면 캐나다 달러의 주인이 대부분의 중국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중국에서 사유재산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중국에서 많은 자산가들이 캐나다에 그 자산을 옮겨다 놓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캐나다의 그런 돈들이 중국 사람들이 돈이다 이렇게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정말 통화 수합이 한국이 제대로 하려면 미국과 일본과 하는 게 좋습니다만은 캐나다와 하고 있어요. 자, 지난 한국의 경제 위기 때 은행 돈을 갚아야 했던 많은 사람들이 갚지를 못해서 예를 들어서 은행 돈이 1억이 있다고 합시다. 그 중에서 100만 원이 1억이라는 그 가격 중에서 내 돈이 9,900만 원 들어가고 100만 원 돈 빌렸다 하더라도 그 돈을 갚지 못하면 100만 원 더 못 갚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은행으로 넘어가요. 참 억울하죠. 그렇게 해서 돈을 갚지 못해서 부채로 집과 건물을 빼앗기고 그리고 높은 금리를 물었던 거 우리가 이미 역사 가운데서 배우고 있지 않습니까? 한국의 문제가 뭐냐면 가계부채가 너무 많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가계부채가 빚 없는 사람 한번 손들어 보세요. 빚 있는 사람 그럼 손들어 보세요. 뭐 이것도 안 들고 하는 사람 뭐예요? 손들었네. 솔직하셔. 예, 손들었어요. 자, 빚 없는 사람이 없는데 제일 문제가 뭐냐면 부채가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가계부채가. 특히 한국이. 허리허식 때문 아닐까요 혹시? 공항이 터져나가는데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닌 것 같아요. 여행 다닐 때가 아닌 것 같아요. 긴축을 해야 되고 빚이 있으면 빚을 하루속히 갚도록 하는 것이 왜냐하면 그들의 계획이 빚의 노예 만드는 거잖아요. 자, 금리가 여러분 은행 돈 쓰고 계시죠? 개인 돈이에요? 네, 은행 돈을 쓰실 겁니다. 그러면 은행 돈은 앞으로 금리가 4배까지 오를 수 있다. 나는 고정금리라고요. 고정금리도 장담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현재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은 우량 재산까지 부실 그런 재산을 메꾸기 위해서 우량 자산까지 매각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수입은 배나 줄어들고 원금 분할은 몇 배까지 뛴 것이가 원금을 또 갚아야 되죠. 맞죠? 이자만 계속 내게 하지 않잖아요. 원금도 몇 년마다 들어온지 저는 한국은 잘 모르겠지만 원금도 갚으라고 해요. 그럼 원금은 그러면은 갚는 그 속도를 어느 정도 올릴 것인가? 6배에서 7배. 예를 들어서 이번 올해 어떤 사람에게 1,000만 원 갚으라고 했으면 6천만 원에서 7천만 원 갚으라는 통보가 올 것입니다. 그걸 못 갚으면 넘어가는 거죠. 기한까지 못 갚으면. 남의 돈은 그렇게 무서운 겁니다. 다 내 것으로 산 것이고 은행돈 조금 빌렸어도 결국은 넘어가요. 왜냐하면 법적으로 이미 그들의 편에 법적 권리가 그들 편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무역의 문제는 더 심각합니다. 미국은 한국산 철강 재물의 철강제의 최대 53% 관세. 거의 이거 정신 나간 짓입니다. 53% 관세를 매긴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탁기와 냉장고도 관세 50% 세율을 매깁니다. 제가 미국에서 살다 와서 알잖아요. 저희 집에도 TV랑 냉장고랑 있는 것이 LG께 많아요. LG. 미국에서 LG요. 미국의 LG하고 삼성이 제일 인기가 있어요. 가격이 제일 높아요. 다른 경쟁사들을 이기고, 그래서 사람들이 제일 선호하는 것이 바로 LG나 삼성이나 한국의 이런 전자제품들인데, 관세로 53%씩 매기면 경쟁력에서 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경제로 돌아서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자, 문 대통령 이렇게 말합니다. 문 대통령 미국의 무역 압박에 강경 대응, 당당하고 결연히 대응하라. 지금 미국을 향해서 취할 태도는 아닌 것 같아요. 당당하게 대할 것은 북한이잖아요. 미국과 통상 문제, 정면 충돌, 조짐. 안 됩니다. 경제 부분에 있어서는 골리앗과 믿음으로는 다윗이 이겨요. 그러나 경제 부분에서는요, 피 터집니다. 다윗이 골리앗이 이기게 되어 있어요. 네, 경제의 흐름이에요. 그래서 계속해서 부익부 빈익빈은 지속되어지는 겁니다. 이것은 세상이 끝나야 없어져요. 예수님께서 돈 바꾸는 환전상을 엎었지 않습니까? 상징성이 있어요. 지금은 바로 이 환투기하는 사람들, 돈 가지고 돈놀이하는 사람들, 돈 가지고 전 세계 사람들의 생명을 좌우지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진노하시는 겁니다. 그건 주님이 오셔야 돼요. 주님이 노권을 가지시고 다시 한번 이 땅에 오셔서 엎으셔야 되지 안 돼요. 경제평등 없습니다. 균등 없습니다. 왜냐하면 경제 문제는 각 국가가 이해 득실을 따라서 움직이기 때문에 당당하게 이건 대응할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한국의 경제가 많이 위태롭습니다. 자, 원화가 강세이면 수출에 타격이 옵니다. 제조업이 무너지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강세입니다. 고용률이 증가되지 않습니다. 실업자가 나오죠. 금융가들만 좋아지게 됩니다. 정상적인 경제 활동 시기 때에 수출이 잘 되어서 달러가 많이 들어와서 원화가 강세일 때, 달러가 많이 들어와서 강세일 때는 좋은 현상입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대미 관계가 굉장히 악화된 상황에서 미국 달러에 비해서 원화가 평가 절상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환전하기에는 지금이 아주 딱 적깁니다. 옛날에 과거에는 거의 1180원, 70원, 60원 하던 게 지금은 어떻습니까? 1600원? 자, 수출, 미국, 왜 그러냐면 수출 단가가 높아지고 한국에는 달러가 넘칩니다. 현재 한국에 달러가 너무 많다고 합니다. 자, 외화 보유를 많이 했을 경우에도 문제가 생긴다고 합니다. 해외 투자라는 명분으로 해외 투자, 작은 우리보다 약한 나라들의 투자한다는 명분으로 자꾸 그렇게 되면은 돈을 어떻게 되죠? 그 달러가 많으면 그 돈을 해외로 보내서
투자를 한다고 합니다. 달러를 일단은 방출을 시켜야 되니까. 여기 너무 많으면 안 되니까. 그렇게 되면 또 어떻게 되느냐. 신용평가에서 떨어지게 되고 국가의 부도가 나게 된다고 합니다. 지금 현재 그런 식으로 한국에 있는 달러가 또 바깥으로 내보내야 하니까 이 균형이 맞아야 돼요. 근데 맞질 않습니다. 자, 중국이 달러의 보유가 가장 많습니다. 자, 한국의 외환 보유고가 현재 2,500억 달러라고 합니다. 근데 중국은 10배를 가지고 있어요. 한국의 경제 규모는 중국의 4배인데 말이죠. 중국은 그럼 훨씬 더 많이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럼 나중에 국가가 파산을 하게 되거나 남의 돈 가지고 있어봤자 그 종이 조각에 불과합니다. 사실은 나중엔 금을 가지고 금이 모든 그 매매에 있어서 기준 역할을 해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국가의 돈은 우리가 법정 화폐일 뿐이지, 국가에서 인정한 화폐일 뿐이지, 그것은 물론 국가에서 채권을 발행했을 때 국가가 인정하는 것이지만 국가가 부도 났을 때는 누가 그 돈을 갚아줍니까? 종이 조각이 불과한 거죠. 자, 외환 그래서 보유가 너무 많아도 문제고, 그래서 미국은 중국의 상품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 시장에도 가보면 미국의 그 메이드 인 차이나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중국의 제조업이 발달이 돼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중국은 미국의 채권만 잔뜩 지금 가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OECD 43개국 가운데서 금융위기 이후에 한국만 유일하게 가계부채가 계속 증가했다고 합니다. 아까 우리 가계부채가 많은 것이 문제라고 했죠. 그 부채 규모가 한 나라의 경제 체력, 그러니까 체력이 얼마나 좋은가, 경제적으로 얼마나 튼튼한가, 그걸 측정하는 것이 바로 GDP입니다. 그런데 경제 체력인 GDP 대비 92.8%라고 합니다. 부채 규모가. 몇 프로요? 92.8%. 이것은 빛의 속도로 가계부채가 늘어나고 있어요. 빚을 계속 가져오고 있습니다. 일본은 그럼 어느 정도 되는가? 62% 정도라고 합니다. 그래도 많지요. 엄청 많은 거잖아요. 빚이 아예 없으면 좋지만 빚이 그렇게 많습니다. 그리고 현재 가계부채 중에서 변동금리로, 예를 들어서 경제가 나빠지면 금리가 오르는 변동금리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가지고 변동금리로 은행 돈을 쓰고 있는 사람들이 거의 75%, 나머지 25%가 고정금리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기준금리가 있습니다. 중앙은행에서,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를 올리잖아요. 예를 들어서 1% 오릅니다. 그러면 대출금리는 1% 오르는 것이 아니고 3% 오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국에서도 계속해서 3차례에서 5차례 기준금리 올리겠다. 왜냐하면 인플레이션을 막기 위해서 지난주에 설명드렸죠. 그래서 고정금리를 올린다고 해요. 한국도 어쩔 수 없이 올려야 합니다. 올릴 때 기준금리 1% 올리면 그러면 우리가 변동금리든 고정금리든 가계에서 사용하는 금리들은 거의 3% 이상 오르게 된다고 합니다. 채권자 의무의대로 이것은 이자율을 높일 수가 있잖아요. 그럼 만일에 갚지 않으면요, 원금 상환을 하지 않거나 이자를 내지 않거나 올린 대로 내지 않을 경우에는 건물이나 부동산을 빼앗기게 됩니다. 주택담보대출도 문제이지만 여러분 거기다는 신용대출도 있잖아요. 그러면 신용대출 받은 것 여러분이 있으시죠? 크레딧카드로 받거나 받은 거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도 똑같이 금리가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자영업, 제조업자 어려움이 많습니다. 현재 농업과 제조업은 안 됩니다. 되고 있는 것이 하나라고 그래요. 그게 바로 금융업입니다. 금융업 되고, 농업은 왜 안 되느냐? 조직 배양하잖아요. GMO. 그것이 전 세계를 강타합니다. 그래서 재래농사법으로 하는 농사 되지도 않고 생산성이 없습니다. 다국적 기업이 다 잡고 있으니, 그리고 외국에서 하루 만에 웬만하면 그냥 다 돌아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농사도 사실은 생산성이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제조업은 인건비가 비쌉니다. 옛날에는 메이드 인 코리아가 참 많았어요. 미국에도 보면 옷 가운데 메이드 인 코리아가 많이 있어요. 근데 메이드 인 코리아로 들어오는 옷을 보면 옷이 상당히 질이 좋아요. 그런데 이제 이 제조업도 한국 쪽에는 인건비가 너무 비싸죠. 그래서
이런 제조업이 이런 물건들 가장 전 세계에서 쳐주는 물건이 일본, 그 다음에 한국, 중국 이렇게 갑니다. 근데 이것이 어디로 갔느냐면 중국으로 옮겼어요. 제조업이 중국으로 옮겨갔습니다. 근데 현재는 어디로 갔냐? 중국에서 또 베트남으로 갔다 갑니다. 그리고 메이드 인 베트남이 많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쩔 수 없어요. 자기네들은 수익을 높이기 위해서 인건비가 싼 곳으로 자꾸 이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술은 높은 효율이나 자본 효율을 따라서 이동하기 마련입니다. 먼저 안에 다른 나라로 가면 훨씬 더 기업하는 사람들이 돈을 벌 텐데 굳이 한국에서 인건비 비싸게 주면서 물건을 줄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시대가 된 것 같아요. 자, 한국 경제 어고 시대는 최대의 시련기가 될 것이다. 사람들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미국이 과거 이란에서처럼 한국에 경제 제재를 할 가능성이 현재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란에서처럼. 이 경제 제재를 왜 하게 되느냐? 미국의 입장에서 중국의 패권을, 중국이 남하해서 한반도의 패권 장악하는 것을 견제하기 위해서 그런 측면에서 한반도는 미국의 중요한 지정학적 그런 측면에서 주요 위치에 있다고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란에서 경제 제재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도 남쪽에는 경제 제재를 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미국과 한국 정부가 사이가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래서 현재 정권이 여러분 듣기 싫어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현재 정권은 거의 전대협이나 전교조, 한총련 이런 사람들이 청와대 포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반미를 외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과 안 좋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원하는 것은 북한의 정권을 교체하는 것이죠. 그리고 남한은요. 남한은 중국으로부터 보조는 해야 하고, 그래서 미국에서 취할 수 있는 방법은 경제 제재다. 그래서 세금도 우방이잖아요. 근데 무슨 53%나 받습니까? 이것이 바로 관계가 악화되어서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뉴스 보셨겠지만 풍계리 핵실험장 파괴한다는 그런 뉴스 보셨을 겁니다. 다른 곳에 또 이것은 너무 노출이 되었으니까 다른 곳에 세울 수도 있겠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미 그들은요 단거리와 중장거리 대륙간 탄도미사일 이런 거 다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미 끝냈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발표도 했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미사일 보유를 하고 있고 핵 원자로 폐쇄한다고 해서 그들이 다 가지고 있는 핵 그런 시설들 전부 다 파괴하는 것도 아니고 미사일을 파괴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 것은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자국을 보호하는 길이기 때문에. 그래서 북한의 핵실험 중단은 제가 봤을 때, 제가 느낄 때는 그래요. 북한이 그러면 왜 이렇게 풍계리 핵실험장을 파괴한다고 그렇게 떠들썩하게 신문에 내가면서까지 발표를 했을까? 미국은 한번 때린다고 발표하고 그 즉시 때려버리거든요. 여러분 옛날에 이라크 때도 보셨잖아요. 부시가 저녁 뉴스 8시 뉴스인가요? 이라크 때립니다 하더니 벌써 이미 그때는 때린다는 보도가 나가면서 그 시간에 벌써 그대로 공격을 해버렸습니다. 마찬가지로 시리아 지역에도 마찬가지예요. 시리아도 미국이 알라사드 정권이 화학무기를 사용해서 자국민들을 너무 많이 죽이니까 명분은 좋지 않습니까? 명분이죠. 어쨌든 그 명분을 이용해서 공격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러시아는요 지대공 미사일이라고 합니다. 그 지대공 미사일은 아주 강력한 것인데 그것을 이 시리아에 배치하겠다고 그러고, 이스라엘은 절대 할 수 없다. 왜냐하면 그 이스라엘이 사정권 내려들어 버리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초토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중동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중동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우리가 한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아마 북한은 그러한 시리아 공격 받는 것을 보면서 북한도 좀 깨닫지 않았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수면 위로 계속 부상되고 있던 전쟁의 위기는 좀 잠잠해진 것 같으나 그러나 중동이 현재 화학고가 전세계 화학고로이기 때문에 중동에서 일이 일어났을 경우에는 전 세계로 파급될 가능성이 너무나 높습니다. 그건 다 아는 사실입니다. 자, 국제 간의 그 무역 전쟁. 그리고 또 하나 좋은 뉴스가 있는데 미국의 그 대사관이 예루살렘으로 옮기니까 처음에는 거의 한 개 국가도 옮겨오지 않는데 현재는 6개 국가 예루살렘으로 대사관 이전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국제 간의 무역 전쟁도 현재 경제 위기를 부추기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입니다. 표면적으로 이미 드러나고 있어요. 군사 경쟁도 있습니다. 그래서 신냉전 체제에 대해서 전에 한번 살펴봤잖아요. 군사적인 대결도 하면서 지금 중국과 미국이 무역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 중에 트럼프가 한화 64조 원의 관세를 중국에 매겼습니다. 중국은 미국 수입에 보복 관세를 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미국의 대화를 요청하고 G2에서 미국이 승리합니다. 미국 기업들은요,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미국이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미국 기업들은 여러분 아시지만 미국에 있는 기업은 전 세계적인 글로벌 기업들입니다. 다국적 그룹이라고 하잖아요. 이런 기업들은요, 시장 체제 안에서 경쟁력을 키워왔어요. 수세기 동안, 수십 세기 동안. 그렇게 경쟁력을 키워왔습니다. 그런데 자유시장 경제 체제에서 저항력을 길러온 거죠. 그들은 이런 경제 전쟁에서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중국의 기업들은 정부의 관기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시장 경제 체제에 승리하기가 어렵다고 해요. 그러면 중국과 미국의 경제 전쟁에서도 미국이 이기게 될 것이다. 이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정말 복잡한 내용들이지만 그러나 이 시대가 어느 때까지 왔는지만 여러분 보시면 됩니다. 성경에 보면 그 청지기에 대해서 주인의 재산을 임의로 사용했던 청지기, 그래서 불의한 청지기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청지기를 칭찬하는 부분이 있어요. 지혜롭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경제에 대해서 제가 아는 것이 별로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더 많은 것을 설명을 해드릴 수는 없으나 그러나 우리가 어느 정도 이 경제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어떤 상황인지 이제 들었으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렇다면 하나님 이런 경제 폭망이 되었을 때 경제가 폭락되었을 때 경제 대공황이 올 때 우리 가정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이 문제를 붙들고 한 번쯤은 여러분 기도하시고 몸부림쳐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듣고만 흘릴 때가 아니라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로 하여금 자꾸 한국에서 복음을 계속 전하라고 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주인이 쫓겨났을 때를 대비해서 주인의 종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주인에게 빚진 자들이 있죠. 주인에게 빚진 자들을 불러 모으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100마를 갚아야 돼요. 그러면은 거기 증서에다가 50말 갚아라 이렇게 써놨어요. 어떤 사람은 밀 100석은 80으로 바꿔줍니다. 주인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 일을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보세요. 오히려 성도들보다 세상의 아들들이 더 지혜롭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경제가 정말 어려워졌을 때 정말 먹을 끼니가 없어졌을 때 누가 도와줄까요? 아무도 돕지 않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지혜로울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으면 여러분이 불필요한 것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많은 그런 것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의 개인적인 것이라 나는 하나도 가지고 있지 않으니까 잘 몰라요. 그러는데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연금도 있을 것이고, 그죠? 많이 가지고 있을 겁니다. 한번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말입니다. 이것만 아십시오. 은행에 넣어둔 조차도 내 것이 아니라는 것 아시면 될 것이고,
왜냐하면 갑자기 그 은행에 사람들이 예금주가 다 모였을 때 은행에서 예금주들의 돈을 다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그 돈을 다른 사람들이 다 빌려주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가지고 있는 돈 얼마 정도 가지고 있다고 그랬어요? 6%에서 한 8% 정도밖에 안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6, 8%에 해당 100%가 왔을 때 6, 8%에 해당되는 사람만 돈을 찾을 수가 있으나 그러나 그것도 어렵지요. 그럼 거의 다 못 찾는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런 많은 연금의 종류라든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 부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여러분 또 그거 있잖아요. 장기적으로 돈 저축하는 거 있잖아요. 그럼 뭐라고 그래요? 저축? 예금? 이런 것도 있을 것이고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경제는 나와 상관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롭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우리가 경제에 대해서 신경 쓰지 않는 동안에 경제가 지금 엉망이 되어 있고 우리가 함께 나누어 써야 되는 돈은 일부의 10%도 안 되는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현상은 계속 더 이제 심화되어 갈 것이고 그리고 전 세계 90%, 전 세계의 인구의 90%가 10%에 매달려 살고 있고 10%도 안 되는 사람이 전 세계 부의 90%를 소유하고 있고 이런 불균형 속에 세계가 살고 있는데 그나마도 먹고 살 수 있었는데 이 균형조차도 이제는 깨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는 나와 상관없는 것이 아닙니다. 생명을 유지시켜주기 때문에 아주 밀접합니다. 경제 관련 지식을 주님 깨닫게 해주시라고 기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예수님 감사합니다. 적은 지식과 입술로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를 조금이라도 전해보았습니다. 깨닫지 못하는 부분이 있으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깨닫게 도와주시고 잘못 증가한 거 있으면 주님 삭제하여 주시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주님 곧 오십니다. 이제 아버지 머지않아서 어쩌면 중동에서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지 물론 않을 경우도 있지만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 시대에 악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사오니 우리에게 지혜를 도와주시옵소서. 이 지혜로운 청지기처럼 아버지 우리 가정경제를 잘 아버지 지혜롭게 처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도와야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